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자격증 완전정보 유통관리사편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통경영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통관리사에서는 경영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동기부여 이론, 그리고 SCM의 내용, 그리고 구매관리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역시 유통경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전략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성과 보상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진들이, 즉 임원들이 회사의 직원들을 이끌 때 가장 종업원들이 일을 잘하도록,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과 보상인데요. 성과 보상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조직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금전이나 혹은 비금전적인 형태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전과 비금전, 그리고 인센티브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금전적인 거는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이제 금전적 형태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보상 같은 경우는 평상시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주급이나 월급, 연봉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보너스 같은 것들을 주는 것, 이 가장 큰 금전적 보상이 되겠죠. 그리고 간접적인 보상은 사회보험이나 교육, 그리고 건강, 문화시설 등 같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복리후생 서비스들이 바로 금전적 보상 중에 간접 보상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금전적 보상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이, 해당 종업원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최대한 직무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 그리고 훈련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줘서 그 종업원이 조금 더 성장하고 회사에 결국은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비금전적 보상 체계 중 직무 관련 보상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직무 환경을 보상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분위기나 그 환경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을 해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 환경 보상으로 쾌적한 직무 환경이나 변동적인 시간,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주어서 직원들이 일에만 집중을 하고 본인들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있구나, 혹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전이나 비금전적인 여부를 모두 포함해서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시로 수상을 한다든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포상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성과보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발표들이 됐지만 대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IT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추세로 봤을 때는 근무 환경을 조금 탄력적으로 만들고 또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임원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그리고 혹은 이익의 감소로 또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제공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조금 더 일에 집중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그 이익의 손실을 다시 더 큰 이익으로 보상을 받는 계기로 또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일부 기업들도 앞다퉈서 이런 보상제도,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원들이 이런 성과 보상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나갈 텐데 이런 성과 보상을 하기 위한, 혹은 직원들에게 더욱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이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통관리사 내에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기부여는 인간이 어떤 것들을 하게 만드는 작용들을 모두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업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더 헌신할 것인가, 혹은 충성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바로 여기 있는 동기부여 이론이 되겠죠. 보통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내용 이론이나 과정 이론에 대한 구분보다는 각 인물들, 그 주장을 하는 동기부여 이론을 주장을 하는 각 인물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있는 이제 엘더퍼와 매슬로우 이론이 되겠고요. 나머지 뭐 허츠버그나 맥클랜드, 브룸, 포트 앤 라울러 그리고 아담스 이론까지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걸 겁니다. 194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 여태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혹은 뭐 욕구 위계 이론, 욕구 단계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기본적인 욕구 5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씩 이뤄서 성취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 나간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생긴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어떤 욕구들이 있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그리고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을 해서 자아 실현 욕구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매슬로우는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씩 반드시 거쳐 나가면서 현재 있는 욕구를 이루면 그 다음 욕구로 반드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고요. 항상 생리적 욕구가 이루어진 다음 안전 욕구가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욕구들이 하나씩 채워져 나간다는 거죠. 자, 각 욕구들의 내용을 보면 생리적 욕구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 물, 뭐 수면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고 하고요. 이것이 갖춰졌을 때 사람은 안전 욕구를 희망하게 됩니다. 신체나 생명 그리고 보안과 질서 등이 유지가 되는 안전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요. 이제 이것이 지켜지게 되면 사람은 소속의 욕구를 지닙니다. 내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었고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화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고 그 집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이러길 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나 집단에 속하고 사회 속에서의 안정감을 느끼는 욕구를 바로 소속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존경 욕구인데요. 이건 이제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욕구에서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집단 내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제 그 소속된 집단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 원래 아주 기초적인 욕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고 안전 욕구를 채우면 되는데 하나씩 발달을 하면서 내가 어느덧 사회 집단 속에 속하면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어떤 걸까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자아 실현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 5가지 단계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동기부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도 이것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계점, 순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동시에 달성이 불가능한 한계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의 순서대로 이제 살아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렇게 욕구 위계 이론, 욕구 단계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매슬로우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5가지 욕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 동시에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매슬로우의 이론을 비판을 해서 나온 건데요. 자, 엘더퍼라는 사람이 ERG 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원래 매슬로우는 5가지 욕구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엘더퍼는 그게 아니다. 사람은 그 5가지 욕구를 줄여서 3가지 욕구 단계로 구분을 다시 한 다음에 그 3가지 욕구를 좌절하고 혹은 만족하면서 욕구를 채워 나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욕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ERG가 존재, 관계,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안전하고 또
소속감을 가지면서 지내게 되면 충분히 욕구가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원하고 결국 성장을 해나간다라는 개념인데, 매슬로우와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반드시 존재, 관계, 성장의 순서대로 동기부여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욕구를 채워서 여기에 안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관계 욕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더 나은 욕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관계가 아니라 성장의 욕구로 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어떤 욕구 달성의 순서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좌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욕구로 또 가서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그 해당 욕구에 대해서 진행을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욕구가 동시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게 바로 엘더퍼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와 비교를 해서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매슬로우와 엘더퍼 정도까지는 빈도가 높아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존재, 관계, 성장 욕구가 있는데 반드시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어려워서 내가 좌절을 했을 때는 다른 욕구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욕구가 동시에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더퍼의 이론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맥클랜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후천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앞서 매슬로우나 엘더퍼 같은 경우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맥클랜드는 후천적으로 자라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 권력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사회관계 속에서 친교를 하게 되는 이러한 욕구들이 후천적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준다면 동기부여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맥클랜드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그래서 맥클랜드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그 내용이 뭐 많이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나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후천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대상으로 동기부여를 선정하게 된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허츠버그의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요 동기부여 이론이 나오는데요. 자, 위생 요인이라는 것은 내가 불만족하게 되는 요소, 그리고 동기 요인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감을 얻는 요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츠버그 같은 경우는 이 불만족과 만족 사이에서 어떤 것으로 채워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동기부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불만족의 요소들은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 공감을 할 텐데요. 임금, 그리고 안정된 직업, 그리고 지위, 경영 방침, 관리,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를 깎아먹는 불만족의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또 동기 요인으로서는 성취감이나 인정, 그리고 책임감, 성장, 발전, 보람 있는 직무 내용, 또한 자아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은 내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다른 차원으로 간주하고 여기에서 동기부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허츠버그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역시 허츠버그가 시험에 나온 적은 물론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으로서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큰 테두리 내에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고 불만족과 만족 요소가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내용 이론이 지나왔고 과정 이론인데요. 브룸이라는 사람의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동기부여의 내용에서 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동기부여 M은 자 FEVI라는 함수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EVI가 뭐냐면요. 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E, 즉 expectance에서 열심히 하면 목표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려면 내가 일만 열심히 잘하면 어떤 보상이 오겠지, 혹은 내가 일만 열심히 하면 나한테 더 많은 지위가 주어지겠지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I는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역시 기대감입니다. 내가 일만 열심히 한다면 역시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V, 보상의 내용에 대해 내가 선호하는 정도. 자, 아무리 좋은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임원진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 그 보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실적을 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 동기부여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름 같은 경우는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선호하는가까지 동기부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란 내가 목표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달성했을 때의 보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가 보상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선호하는가, 이것을 모두 합쳐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름은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대 이론.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이런 보상, 내가 원하는 보상이 따라오겠지라고 했을 때 동기부여가 잘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떤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너무 큰 목표가 있으면 종업원 입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 너무 큰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라는 그런 벽에 막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주려고 임직원들은 여러 가지 보상을 준비했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벽에 막혀서 아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고,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보상이 온다라는 것도 명확히 해준다면 더 많은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그 보상의 내용이 선호가 돼야 돼요. 아, 이게 이 보상을 하는데 보상의 내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에서 내가 이를 달성하고 보상도 받겠다라고 했지만 그 보상이 별로다라고 했을 때는 동기부여가 별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겠다라고 말한 게 바로 부름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름은 일반적인 동기부여보다는 기대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보상이 내 마음에 든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터의 라울러, 업적 만족 이론입니다. 자, 기존의 이론은 만족감을 주어서 업적을 내도록 하는 이런 이론의 책이었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해,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런 기대감을 준 다음에 만족감을 주고 그걸 통해서 업적을 내는 방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PNL, 포터 앤 라울러는 업적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도록 약간 관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직무 성취와 그것에 결부된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노력이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직무 수행의 노력을 좌우한다고 봤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만족감을 먼저 주고 이걸 통해서 업무 성과를 내라라고 하는 것보다 업무 성과에 대한 명확성을 주고 이거를 이뤄냈을 때 어떤 보상 체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업적을 만들도록,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가치나 노력 대 보상의 확률에 대한 지각, 그리고 능력과 자질, 노력, 보상, 공정한 보상의 지각. 여기서 이제 지각은 내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터 앤 라울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이론에 대해서 조금 틀어놓은 거예요. 기존에는 만족감을 부여하고 만족감을 부여한 다음에 이것을 업적으로 나타냈는데 이제는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줘서 동기부여를 이룬다라는 약간의 관점 차이를 가지고 나온 이론이 바로 업적 만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만족 업적이 아니라 업적 다음에 만족 이론으로 이렇게 업적 만족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은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자, 보상의 체계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개인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 내가 굳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난 저걸 받기 어려울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여러 보상 체계 중에서 다른 직원들과 받은 보상의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정성 때문에 동기부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구성원 개인은 직무에 대하여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비교함으로써 공정성을 지각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받은 보상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보상을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이때 만약에 그 보상이 불공정하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체계는 명확해야 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평하고 균형적인 상태 그리고 불공평한 상태에서 그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적게 받았을 때 좌절을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 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공정함과 불공정함 사이에서 이것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 차이가 너무 명확하다면 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보상의 체계가 다른 경우에 오히려 더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정도 일했을 때는 저 정도의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거나 갭이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보상의 차이가 다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기부여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한계점을 조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공정함, 보상의 공정함을 가지고 이야기한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자, 인간 행위는 본능, 욕구, 조건 형성 등이 아닌 의식적인 목표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자, 앞서서 동기부여를 얘기할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계속 유발하는 식으로 동기부여 이론이 있었는데 로크가 얘기한 목표 설정 이론은 다른 행위는 다 필요 없고 인간은 목표를 따라가는 존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인간 활동을 직접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며 설정된 목표는 관심과 행동의 지표를 제공한다고 여깁니다. 오로지 목표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몰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결정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유지하는 강도와 정도. 그래서 이 목표 몰입을 잘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 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드느냐? 내적 동기부여를 유도합니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는 성취감이나 도전감 등의 내적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거죠. 정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기본적인 욕구 이론들은 약간 무시한 채 목표에 딱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정해주면 그 목표를 따라가면서 성취해 나가고 만족을 이뤄가면서 조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본 게 바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자, 앞서 봤었던 다른 이론들과는 조금 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슬로우나 엘더퍼처럼 어떤 존재 욕구나 안전 욕구나 사회적 욕구나 이런 욕구들은 배제를 시켰고요. 오로지 목표를 따라간다. 그래서 로크가 나왔을 때는 목표를 따라가는 인간으로서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 목표에 몰입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험에서 크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 이론들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같이 섞여서 설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기억한다기보다 각 이론들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셔서 답을 충분히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구매 관리 및 조달 관리의 내용입니다. 일단 구매라는 거는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거, 이거를 구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매란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자재 또는 용역을 외부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매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을 구분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은 전부 다 구매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관점에서 구매는 생산활동의 흐름과 목표를 유지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이 구매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실제로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이 될 수 있고요. 해당 연도, 해당 분기 이런 목표들 혹은 회사의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물건을 꼭 생산을 하진 않더라도 무언가를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라더라도 이런 구매 작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생산으로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생산을 위한 준비, 즉 구매 과정, 다른 말로 조달이죠. 이런 조달의 과정부터 상당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매는 적절한 거래선을 선정하고 적정한 품질을 가져오고 적정한 시기에 그리고 적정한 수량을 항상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 그리고 창고의 재고의 보유 정도, 그리고 물건이 배송되어지는 조달 기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구매 관리를 진행을 해야 하죠. 실제로 창고에 물건이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물건을 마구잡이로 들여오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재관리 비용이 증가하겠죠. 결국은 물건을 싸게 들여온 비용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관리는 거래선도 잘 정해야 되고요. 품질을 좋게 잘 제공해주는 거래선을 잘 정해야겠고 물건이 들어오는 조달 시기 그리고 적정한 수량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마다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실제 이 구매 관리를 잘 하면 기업의 생산 효율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적정 거래처, 적정 품질, 수량, 납기일,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구매 관리를 진행을 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구매 관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자, 구매 관리의 대상은 자재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나 고정 자산의 부분도 대상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류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장에 설비를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구매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단순하게 자재만 가지고 그 재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틀리게 답으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재고 관리를 위해 재고의 회전율과 적정 재고 수준을 항상 인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 재고의 회전율이라고 하면 재고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속도. 회전율이 빠르다는 얘기는 이 재고가 빨리빨리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회전율과 적정 재고 수준. 적정 재고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안전 재고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회사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재고의 정도, 이걸 적정 재고라고 하는데요. 항상 이 양을 생각을 해서 수량을 주문하거나 받아와야겠죠. 그리고 구매 관리 시에 진행하는 시장 조사, 수급 동향,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의 정보 습득 활동은 기업의 장래 상품 계획이나 제조 계획에 영향을 준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구매 관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 거래선을 연락을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다양한 물건들을 똑같은 물건이지만 다양한 가격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고 이런 동향들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구매 관리를 하다가 들어오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요즘엔 이런 것들이 유행이고 이런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이렇게 주문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오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업이 장래에 어떤 생산 활동을 하거나 목표를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매 업무는 비용 창출보다는 이익 창출 기능이 있다. 우리가 구매라고 하면 돈을 쓰는 행위니까 아, 이거는 비용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비용은 어떤 거죠? 향후에 들어올 이익을 만들기 위한 기능이다의 관점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 혹은 설비를 만들 때, 공장을 지을 때, 이런 것들도 다 구매 관리인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지금 당장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향후에 들어올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업무는 비용을 무조건 발생시키는 업무다가 아니라 이익 창출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비용 절감보다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전략적인 관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식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관리가 지금 당장 돈이 좀 들고 우리가 이익이 없어지고 손해가 늘어나는 이런 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구매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집중 구매와 분산 구매가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집중 구매 같은 경우는 집중이죠. 한 번에 본사에서 많은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많은 물건을 가져오다 보니까 한 번에 사다 보니까 어때요? 물건값이 싸지겠죠. 근데 물건값은 싸지고 여러 물건들을 한 번에 가져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긴급하게 조금씩 사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전체를 한 번에 사오다 보니까 구입 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절차나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고요. 대신에 구입 절차를 한번 표준화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물건을 구매할 때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집중 구매는 어떤 물건들을 주로 하느냐?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공통품목을 많이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집중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수입 자재들 구매 절차가 까다로운 품목, 구매 절차가 까다로워서 본사에서 한 번에 관리해야 되는, 표준화시켜야 되는 이런 제품들을 집중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구매량에 따라서 가격 할인이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보통 집중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 구매라는 걸 떠올리셨을 때 많은 거, 그리고 표준화된 절차 대신 들여오는데 과정이 조금 까다롭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분산 구매 같은 경우는 본사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공장들이나 영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양의 물건을 그때그때 사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죠? 대량으로 샀을 때보다 조금씩 사니까 구매 단가의 할인율이 낮죠. 그러니까 많이 싸게 가져오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산 구매 품목 같은 경우는 시장성 품목, 그때그때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바뀌는 품목들, 그리고 구매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없는 품목, 어디서 사더라도 내가 조금만 사도 상관이 없는 거, 다른 데랑 가격이 똑같은 거, 이런 품목들, 그리고 소량이나 소액 주로 하고요. 그리고 사무용 소모품, 그리고 수리 부속품 같은 거, 그때 필요할 때 조금씩 구매하는 물품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집중 구매는 대량, 분산 구매는 소량, 그리고 집중 구매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이 된다는 거, 분산 구매는 소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 할인이 조금 어렵다는 거. 하지만 긴급 조달 시에는 분산 구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지트 구매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지트라는 것이 just in time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토요타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생산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재고를 낭비의 시점으로 보고 물건을 이제 관리하는 것, 생산을 관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트를 이제 구매 관리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공급업체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만큼 배달을 해주고, 지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보시면 무재고 원칙이죠. 그래서 소수의 안정된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정확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를 해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계획 수량의 생산이 재고의 부족함이나 불량 없이 완성되도록 구매 관리를 하는 것. 원래 지트라는 개념이 재고가 남지 않고 원하는 생산량을 맞춰서 생산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지트 구매 관리라고 하면 지트의 형식대로 딱 맞게 적절하게 구매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트 구매 관리, 지트라는 내용은 차후의 내용에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SCM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통관리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SCM의 개념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건이 유통되는 그 전체 공급망을 하나의 체인, 하나로 묶어서
잘 관리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잘 관리한다라는 개념은 당연히 보겠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겠죠. 비용을 적게 하고 적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효율성은 증가시키는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는 방법을 SC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재적소의 물건을 잘 공급하고 유통망이 잘 흘러가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SCM입니다. SCM은 기업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자사와 연결되어 있는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SCM을 설명할 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공급망에서의 협력과 정보 교환, 최적 의사결정 관리 등을 통해 비용 절감, 효율성을 증대하여 상호 이익을 증대하는 활동이다. 한 공급망 안에 있으면 전체가 같이 이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율은 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보시면 실제로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SCM 안에는 다양한 전략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향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SCM을 하는데 그 공급 사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효율적 공급 사슬은 말 그대로 효율이죠. 제품의 수요와 공급 불확실성이 모두 낮을 때 효율 가치가 없는 활동들을 공급 사슬 내에서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수행을 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공급 사슬을 통한 이익을 얘기하겠죠. 이거를 높이는 방법을 효율적 공급 사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너무 이 설명 속에 혹은 문제의 지문 속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등장을 하진 않고요. 자, 반응적 공급 사슬, 반응을 한다, 시장의 수요에 대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완충 생산 능력을 보유하도록 구축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신적 제품에 적합한 공급 사슬 형태이고요. 유연성을 가진 공급자를 통해서 원자재를 조달받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갑자기 변동되더라도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응적인 공급 사슬 체계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동에 대비하고 높은 재고 수준을 통한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변동이 되더라도 만들어내야 될 때는 빨리 만들고 줄여야 될 때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반응적 공급 사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린 공급 사슬인데요. 대량 소품 중 수요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 활용을 하고요. 자, 린 공급 사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요가 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굉장히 수명주기가 짧은 물건들, 예를 들어서 편의품 같은 거, 그리고 생필품, 재고 회전율이 빠른 상품들에 적합합니다. 자, 밑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린 생산 방식은 일단 공정 혁신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감소시켜서 결국 생산성의 향상, 생산성의 효율을 올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의 편성, 자동화 기기의 사용으로 적정 생산량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물건들, 회전율이 빠른 상품들 위주로,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준비된 공급 사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항상 예측이 가능해서 내가 그 생산량을 맞춰서 생산해낼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린 공급 사슬입니다. 그래서 공정 혁신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보통 문제들에서는 자동화 기계를 사용한다거나 생산량을 대량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린 공급 사슬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민첩, 그래서 애자일 공급 사슬인데요. 주문이 다양하고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 상품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상품에 주로 이용을 하고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수명 주기가 짧은 상품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렵고요. 애자일 같은 경우는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품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자일은 민첩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불확실하다. 시장의 수요가 예측이
어렵다 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민첩 공급사슬, 민첩 생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에 집중을 하고 혁신적인 제품들, 시장에 내놨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빠르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혁신적인 제품들 위주로 판매를 할 때 여기는 애자일 생산 방식, 즉 민첩 공급사슬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시험에서 뭐 애자일 같은 경우 나온 적은 있지만 크게 많이 언급되진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실 거는 이제 애자일, 저 민첩이라는 개념,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고 혁신적인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게 바로 민첩 공급 사슬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험에서 매 회차 거의 반드시 나오는 개념인데요. 바로 채찍 효과라는 말입니다. 자, 채찍 효과라는 말만 들으셨을 때는 조금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실 겁니다. 근데 채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채찍을 잡고 있을 때 내가 손목에서 작은 힘만 주더라도 채찍 끝에는 굉장히 큰 힘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그냥 나비 효과 같은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작은 힘이 혹은 하나의 작은 부담, 하나의 작은 비용이 큰 것을 유발해낼 때 이것을 채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채찍 효과는 무엇이냐? 생산, 도매, 소매, 소비자의 유통망. 자, 우리가 처음에 유통을 공부할 때 제가 유통의 4단계,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이렇게 4단계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중에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올라가는 과정을 상류라고 합니다. 상류. 제조업자가 위에 있으니까요. 제조업자로 올라가는 과정을 상류라 그러는데 이 상류로 흘러가면서 유통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 재고나 주문 정보 등의 왜곡이 확대가 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 그럽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소매점에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뭐 라면을 예를 들어 구매를 하러 왔는데 잘 팔리는 라면이 있고 잘 팔리지 않는 라면이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는 잘 팔리지 않는 라면이라고 해서 내가 저거를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본인의 선택만 할 뿐이죠. 그래서 잘 나가는 것들은 보통 계속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의 재고는 어떻게 되죠? 쌓이게 되죠. 그럼 소매업자들은 누구한테 이 재고를 가지고 갑니까? 도매업자한테 가져가죠. 그럼 도매업자는 전국에 있는 소매업자로부터 받은 재고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도매업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 있는 도매업자가 생산업자한테 이 물건을 반품하거나 교환하기 위해서 가겠죠. 그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류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생기냐? 애초에 소매점에서 물건이 잘 팔리고 덜 팔리고 특정한 라면이 잘 팔리고 특정한 라면이 안 팔릴 때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를 했다면 물건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서 재고가 쌓이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됐다면 재고의 부담도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류로 올라가면서 그 단순한 소비자의 선택 하나가 그리고 수요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 하나 때문에 상류로 올라가면서 점점 재고에 대한 비용, 그 정보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채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찍 효과는 상류로 흘러가는 것, 소비자로부터 즉 소매상으로부터 제조업자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점차 정보가 왜곡이 되고 재고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생겨나는 것, 이거를 채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채찍 효과가 이제 왜 생기느냐? 보통 각각의 주체가 독립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매상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팔리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도매상 같은 경우도 소매상에서 주문하는 정도로 그냥 물건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면 정보의 왜곡 현상이 오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자,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재고의 안정성을 위해 실제 주문보다 통상적으로 많은 양의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고가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더 많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채찍 효과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정보의 왜곡과 재고의 부담으로 인해서 채찍 효과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에서 역시 많이 등장하는 건 제거 방안이죠. 그럼 이런 채찍 효과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생긴 원인을 해결하면 되겠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럼 정보를 잘 공유하자. 전체 공급망에서 잘 관리를 하면 되겠고요.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수요 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동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업 전략을 고민한다 이겁니다.
아까도 라면을 예로 들었지만 소비자는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막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선택을 할 뿐이죠. 그런데 이 현상이 제조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동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리드 타임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것, 정보에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물건을 공급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감소 방안을 연구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공급자로부터 시작해서 공급 체인 전체 구성원들이 전략적인 관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재고 관리를 도와주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채찍 효과가 줄어들겠죠.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답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찍 효과를 제거할 때는 전체 공급망, 공급 체인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겠다. 그래야 해결이 되겠다라고 좀 근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CM의 성과 측정 도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서 제가 다루는데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 SCM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인가 정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SCOR이라고 하는데요. SCM이 원래 전체 공급망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SCOR은 뭐냐면 회사 내부의 기능과 회사 간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조직화된 시스템이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경영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을 SCOR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항상 그 공급망에서 거래를 하는 업체들끼리는 보통 같이 사용하는 전산망이라든가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 기술, 이걸 SCOR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 관점에서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공급망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 측면에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언어 체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유연하게, 얼마나 반응할 수 있고 또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가의 성과 측정을 하는 것들, 이런 작업을 전체를 다 합쳐서 SCOR이라고 부릅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고객과 공급자 사이에서 어떻게 과연 소스가 전달되고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 이 체계를 SCO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서로 기업 간에 SCM 파트너들 간에 새로운 시스템화를 하고 소프트웨어 체계를 만들고 이것이 고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구축하는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측정하는 게 바로 SCO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균형 성과표라 그래서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밸런스는 균형을 이야기하고요. 스코어 카드는 성과표죠. 성과.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한 이후의 성과. 그래서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데요. 기초적인 그 이론은 이렇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두 개가 맞는다는 얘기인데 원래 기업들은 항상 재무적인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재무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기업들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직원들도 좀 생각을 하고 또한 외부적인 관점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도 고려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균형 성과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입니다. SCM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 보통은 이익 체계로 재무적인 관점만 따르는데 그러지 말고 균형을 맞추자라는 겁니다. 자, 성과 평가 시스템인데요. 재무 측정 지표와 운영 측정 지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측정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재무 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운영적인 측면도 고민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 측정 지표 중심의 성과 측정을 보완해서 미래에 영향을 주는 운영 활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들은 고객 만족이나 내부 프로세스, 조직의 학습 및 성장 능력 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무 측정 지표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재무 측정 지표와 운영 측정 지표가 함께 균형을 맞춰서 가자는 겁니다. 기존에는 재무 지표와 회사가 내는 성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 있었겠죠. 재무 쪽으로. 그런데 이 재무 쪽으로 기울어진 걸 운영적인 측면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고객들이 얼마나 우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도 중요합니다. 생산을 하거나 물건을 예를 들어 뭐 반품했을 때 서비스라든가 내부에서 흘러가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벌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적인 면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를 새롭게 고쳐나갈 것인가, 수정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학습이나 성장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실제로 기업들은 단기에는 특정한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이 없다면, 그리고 내부의 조직원들이나 내부의 프로세스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돈 버는 거, 재무지표, 성과 측정, 이 성과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직의 학습이나 성장을 위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자. 그래서 재무 측정 지표와 운영 측정 지표의 밸런스를 맞추자. 이게 바로 균형 성과표인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면 보통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 측정 지표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재무 지표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한 문제 맞추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찍 효과에 대한 거 시험에 반드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찍 효과를 극복하는 방법. 자, 채찍 효과는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개선 방안,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개선 방안, 극복하는 방법을 물어봤죠. 자, 채찍 효과란 정보 전달의 지연, 왜곡 및 확대 현상으로 일반 소비자로부터 주문 및 수요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정보가 소매상, 도매상, 유통센터 등을 거슬러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상류로 흘러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자, 이 방향이 상류인데요. 상류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의 왜곡이나 재고 부담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것을 채찍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거, 자, 가장 중요한 답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공급 사슬상의 수요 및 재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채찍 효과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대응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답을 바로 볼게요. 2번에 생산부터 주문 배송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시키는 데 드는 시간을 길게 잡고, 자,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보의 흐름이 빨라야겠죠. 그래서 길게 잡는 것 일단 틀리고요. 장기적인 수요 예측을 함으로써 단위 주문 기간을 늘린다. 자, 일단 채찍 효과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크기를 키운다. 적절하지 않다가 됩니다. 채찍 효과에 대한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SCM의 추진 유형. 자, SCM 같은 경우는 크게 시험에서 두 가지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추진 유형과 성과 측정 지표 중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표였는데요. 추진 유형 중에 하나 바로 QR입니다. 일단은 SCM의 추진 전략 중에 의류업계, 뭐 패션업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속한 보충, 퀵 리스폰스라 그래서 QR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여지없이 의류업계라고 했을 때 SCM 전략 QR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코드에서 얘기하는 그 QR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퀵 리스폰스라 그래서 SCM의 전략입니다. 물건을 신속하고 빠르게 보충해주고 공급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 보시면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업자에 이르는 상품의 물류 체계를 신속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EDI, 바코드, 스캐닝 기술을 통하여 자동화된 창고 관리 및 재고 관리를 지원하여 물류 및 조달 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물건이 생산지로부터 물류센터로 옵니다. 그러면 이 물류센터에다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리를 해서 다음 배송지로 물건을 실어서 출발하는 거. 물류 합리화의 하나인 크로스 도킹이라는 과정입니다. 도킹한다라는 게 바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송센터나 물류센터로 온 물건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배송지로 차가 대기하고 있고요. 거기다 실어서 보내는 거. 이 물류 합리화 전략인
크로스도킹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준비를 했고요. 역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내용들에서도 역시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사슬 관리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급사슬 관리는 일단 무조건 뭐예요? 전체 공급망이 효율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근데 옳지 않은 것 1번에 공급 체인 구성원은 경쟁 관계에서 동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맞죠? 서로가 체인망에 대해서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진실한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1번과 똑같은 얘기고요. 3번에 소매업체와 제조업체 간 협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1, 2, 3번 다 똑같은 내용이죠. 4번에 물류활동의 통합을 위해 체인 내 파트너들이 수요, 판매, 재고, 수송 등의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저 포인트입니다. 공유. 계속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자, 5번에 보시면 전사적 자원관리, 그리고 고객관계관리 등의 통합정보 시스템 지원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 실제로 SC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급망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전사적 자원관리, 현재 회사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유한 자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고객들에 대한 명단, 그리고 고객들을 관리하는 체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이끌어내려는 체계인 고객관리, 고객관계관리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5번이 옳지 않다. 사실 이 문제는 5번이 옳지 않다라는 것보다 1, 2, 3, 4번이 맞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SCM 같은 경우는 효과를 제대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공급망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또한 동반자로서 생각을 하고 서로 수요, 판매, 재고, 수송 등의 자료를 공유를 하는 게 옳겠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문제니까요. 보기 1, 2, 3, 4번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SCM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고 그 시스템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거, 그리고 SCM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결국 포인트는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 매슬로우와 엘더퍼 내용을 좀 따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고요. SCM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망이 정보 공유를 해야 되고, 최적 효과 같은 경우도 발생하는 원인과 개선 방안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있다면 역시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